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2031년까지 달성군 합인면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지 평가에서 합인면 대평지구가 67점, 북구 팔달지구가 60점을 받았는데요. 대평지구는 미래 확장 가능성이 높고 달성군이 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이 사업성과 경제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설되는 도매시장에는 온라인 거래소와 빅데이터 유통정보 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집배송장과 포장, 가공 등의 고도화 시설도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1988년 개장 이후에 35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찾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과 서비스로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중심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3월 31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예년 기온을 7도에서 10도 정도나 웃돌며 온화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안동 3.9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여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다만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안동과 영주, 예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수준 보이다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육사 이원록 선생의 묘소가 안동 도산면 원촌마을 264 문학관 옆으로 이장됩니다. 육사 선생의 따님인 옥비 여사와 추모사업회 관계자들이 논의 끝에 묘소 이장을 결정하고 문학관 인근에 터를 마련하는 등 이장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인데요. 현재 육사 선생의 묘소는 264 문학관에서 왕복 6km 지점 외딴 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위치상 높고 길도 좁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문학관을 찾는 방문객들이 쉽게 참배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오는 5일 이장 후 치러지는 고요제에는 추모사업회 회원 등 광복회, 경북보훈지청 또 경북독립운동기념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육사 선생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3월이 끝나가지만 계절의 시계는 한 달 이상을 앞서서 5월 초순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12도로 출발한 경북 동해안은 한낮에 최고 21도 안팎까지 기온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한 탓에 화재 위험성 커지는 게 우려됩니다. 화기 사용은 가급적 삼가시고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 봄철 야외 활동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벚꽃의 성지라고 불리는 경주 보문단지 벚꽃도 절정에 이르면서 상충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령 40년 이상의 왕벚나무와 능수벚나무 2만여 그루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보문 호수가 현재 연보농빛으로 물들었는데요. 경주의 봄 풍경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반가운 축제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3일간 대릉원 돌담길과 봉황대 광장 일대에서는 대면 벚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벚꽃 플로깅과 벚꽃 댕댕이 놀이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사이로 역사도시 경주를 일주하던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봄의 대표 관광지 경주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따뜻한 꽃구경도 즐기시고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높은 17도, 습도는 6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에서 국고 보조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도서 지역의 여건상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운 울릉 지역 공무원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건데요. 교육은 국고 보조금 관리 등 재정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한국재정정보원이 담당했고요. 지난 29일부터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사업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80여 명은 시스템 사용과 보조금 교부, 정산 등 업무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고요. 수료 후 온라인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대면으로 물어보고 직접 설명드릴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재정원은 앞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을 추가 개설하는 등 업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0분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분쟁하는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내로남불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녹음하거나 영상을 녹화할 때 어떤 경우에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협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대화자가 그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또 여러 명이 같이 대화하면서 그중 누군가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되나요? 예,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그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서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그 통화하는 사람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이때는 위법하지 않고 그래서 처벌받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명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도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면은 녹음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을 하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죠. 어떤 행동이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인지와 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인지는 별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면 처벌받게 되죠.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설사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이때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처벌을 받는 때는 어떤 법에 위반이 돼서 처벌을 받는 건가요? 예, 통신비밀보호법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녹음하면 안 되는 대상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참여하는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입니다. 네. 대화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예컨대 비밀로 하지 않고 공개된 대화라면 동의받지 않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공개된 대화를 녹음하는 때는 기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오. 문제는 어떤 것이 공개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외부인이 없는 공간에서 비밀스럽게 대화를 나누면 공개되지 않는 것, 네. 반대로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대화를 나누면 공개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는 건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우선 판례를 살펴보면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또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시잖아요. 예. 대중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옆 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대화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를 단순히 귀로 듣는 정도를 넘어서 휴대전화로 녹음하면 이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와, 그 조금 복잡한데요. 그렇죠.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맞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면 단순히 듣기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네, 단순히 듣기만 했는데 처벌한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힘듭니다. 예.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지 못한다고도 정해놓았어요.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죠. 이 때문에 14조 1항에서는 3조 1항을 구체화해서 금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정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듣는 건 금지하는 행위에서 제외하고 전자장치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듣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도 다른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종합해 볼까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기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하면 이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게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면은 일단은 처벌받지 않는 그렇죠. 거네요. 예. 화제를 약간 바꿔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방송을 녹화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일로 분쟁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당사자들끼리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거나 또는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또는 타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몰래 녹음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을 이용하는 개인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녹화하는 일도 생기고 예. 또 그런 이유로 방송 진행자가 제3자를 고소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3자라는 것은 방송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유로 방송 진행자가 제3자를 고소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이때까지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예.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감청하지 못한다고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제3자가 인터넷 개인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전기통신을 감청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전기통신이 무엇인지 또 감청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감청이라 하면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네. 전자장치, 기기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체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꽤 낯섭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해석을 좀 해봐야지 조금이나마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감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기통신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기통신이라는 것은 유선, 무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음향이나 문헌이나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럼 인터넷 개인 방송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나 또는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업체의 서버를 이용해서 실시간이나 녹화된 영상물을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수신하거나 시청할 수 있게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전기통신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므로 예컨대 인터넷 개인 방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방송 당사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그 방송을 녹화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 제3자가 동의를 받고 방송을 녹화하면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라는 것은 송신인과 수신인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라는 의미입니다. 네. 따라서 제3자는 녹화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지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기통신을 주고받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음향이나 영상 등을 녹화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인터넷 개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는 그 방송을 녹화해도 되는 건가요? 인터넷 개인 방송 방송자가 비공개로 조치하지 않고 방송하는 때는 누구든지 시청하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 시청자는 인터넷 개인 방송 수신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시청자가 방송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공개로 방송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방송자가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비공개로 조치하고 방송하는 때가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방송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인터넷 개인 방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그 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하거나 녹화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합니다. 수신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때도 예외는 있어요. 제3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사실을 방송자가 알고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또는 그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 그 허가받지 않은 제3자가 시청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방송자가 사실상 승낙하거나 또는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 제3자도 인터넷 개인 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시청하거나 녹화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인터넷 개인 방송이 기본적으로 불특정 혹은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방송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 본인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녹화 버튼이 눌러져서 방송을 녹화한 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로 만약에 처벌을 받는다면 당사자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 그 근거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애초에 녹화라는 말은 그 말 안에 네. 녹화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녹화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녹화 버튼이 눌러진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녹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고 또는 다른 의미로 녹화에는 해당하나 고의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는 당사자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겠죠. 예,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애초에 타인의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거나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함부로 녹화하지 않는 게 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성엽 변호사의 내로남불에서는 대화나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했을 때 어떤 요건에 해당할 때 위법 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주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11시 23분) 지났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서 봄을 만끽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지역 대학들의 캠퍼스에도 이 벚꽃을 주제로 대학의 낭만을 학생과 시민에게 선보이는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대학생처럼 캠퍼스를 거닐고 오랜만인가요? 왔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중단됐던 이 벚꽃 축제가 대학교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대학교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벚꽃 폈데이 이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네. 영남대학교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캠퍼스 곳곳에서 지역민을 위한 벚꽃 축제를 엽니다. 저는 계명대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점심시간을 활용한 벚꽃 버스킹을 미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축제를 기획한 학생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부회장 이동건입니다. 저희 이번 행사는 계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이 봄을 대표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벚꽃길 행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도서관 뒤편 홍수박물관 사이에 있는 길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벚꽃들이 많이 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구경하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서 찍는 거 보니까 저희 학교가 벚꽃길로 좀 많이 유명하구나 해가지고 좀 뿌듯한 마음도 듭니다. 저희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버스킹 공연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총장님께서 또 아이스크림을 배부해 주셔가지고 지금 학생들의 반응이 공연 보기 좋은 날씨라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벚꽃길에 저희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 말고도 다른 학교 학생들 이제 시민들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다 함께 벚꽃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질 날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다들 많이 놀러 오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에 벚꽃길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정말 낭만적인데 이 버스킹에서 공연한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가수인가요? 네, 일단 제가 방문한 날에는요. 외국인 교수로 구성된 밴드, 그리고 오. 통기타 동아리, 그리고 학생 밴드 바드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스포츠 마케팅학과 조교수林만수라고요. 이제 개대 온 지 5년 차예요. 생각보다는 준비 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키보드랑 보컬 담당하는 거예요. 메로반스의 선물, 너의 이미, 아유거, 대구에 유명하는 김광석 씨의 노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불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많이 좋았어요. 개대 벚꽃 되게 유명하잖아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벚꽃 시즌마다 학생들 말고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특히 벚꽃 시즌 때는 학기 중간이잖아요. 많이를 못 다니지만 서재 쪽에 약간 진짜 이쁜 바람 쐬러 갈 수 있는 벚꽃길 되게 있거든요. 가끔씩 운전해서 벚꽃 놀이 하는 거예요. 사람 벚꽃 말고 벚꽃 시장 어울린 것 같아요. 그거 추천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킹 밴드 동아리 바드 회장 정우근이라고 합니다. 공연 다들 너무 잘하고 이제 벚꽃길에서 듣기 좋은 노래들만 선곡하셔서 공연을 하는데 이게 대학 캠퍼스고 제가 꿈꿔왔던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봄이 왔구나. 벚꽃 보면서 기분도 산뜻해지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개대에 오면은 당연히 벚꽃 사진 꼭 찍어요. 진짜 필수입니다.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었고 나중에 또 인스타 스토리나 이런 데 한번 자랑해야죠. 대구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일단 수성못은 당연하고요. 그 신천대로 중에 대봉교에서 수성교 요 그 사이길에 벚꽃이랑 개나리 꽃이 되게 많이 펴 있는데 어느 벚꽃 명소보다 훨씬 예쁘더라고요. 저는 강아지 산책하면서 힐링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정말 학교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텐데 네. 얼마나 기다렸던 학교 행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곧 5월이 되면 각 학교마다 학교 축제도 할 텐데요. 네. 이 마스크를 자율에 맡기고 또 노래도 따라 부르고 박수도 치고 이런 일상 회복의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1학번 강민영입니다. 수업 마치고 나왔는데 노랫소리랑 기타 소리 들려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마침 벚꽃도 펴서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버스킹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3학년이 됐는데 1학년, 2학년 때랑은 너무 많은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바쁘고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지금도 이제 공부하러 가려다가 이렇게 버스킹 하고 있길래 보러 왔거든요. 힐링하고 갑니다. 제가 최근에 강정보로 피크닉을 다녀왔는데 지금 벚꽃도 만개했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강정보 좋은 것 같아요. 전 아무래도 좀 옛날 노래를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장범준님 노래나 로이킴의 봄봄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사진 동아리 사진 출사가 있어서 나오게 됐어요. 벚꽃이 많이 펴서 너무 신나요.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캠퍼스 생활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또 계명대 벚꽃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벚꽃도 구경하고 사진도 찍으려고 왔다가 학생들이 또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좋아서 여기 서 있게 됐어요. 너무 예뻐요. 매년 벚꽃 필 때마다 보는데 오늘은 또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봄빛도 맞고 꽃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저는 서재 쪽에 보면은 벚꽃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구경하곤 하죠.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벚꽃도 구경하니까 너무 좋은데 그동안에 사실 많이 제재가 많았잖아요. 꽃길을 걸으면서 희망된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계명대학교의 벚꽃 버스킹 행사는 종료가 됐습니다만 각 대학교마다 대학 주말을 맞아서 축제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축제가 있는 곳에 가셔도 즐거울 것 같고 없는 곳이라도 가족과 연인과 함께라면 그곳이 꽃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요. 네, 이번 주말 즐거운 꽃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윤가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3월 31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영남일보의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 기자가 오늘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네,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네, 생성형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춘 AI를 뜻합니다. 정보를 학습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전에 없던 창작물을 내놓는 건데요. 글을 대신해서 써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지, 음악, 심지어 영상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 화제 중심에 있는 건 아무래도 챗 GPT죠? 네, 맞습니다. 챗 GPT가 출시된 건 이미 5년 전인데요. 당시에는 큰 반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 달라졌는데요. 인공지능 성능을 판단하는 기준을 매개 변수, 흔히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초창기 GPT가 처리하는 파라미터는 1억 1000개 수준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말 공개된 GPT의 새 버전은 한 번에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성능이 100배 이상 향상된 것은 물론 강화학습 기술을 적용해 일상적인 언어에 가까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챗 GPT 이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죠? 네, 운영 시작 5일 만에 이용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존 빅테크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도달한 시점을 보면 넷플릭스가 3년, 페이스북이 10개월, 인스타그램이 2.5개월 정도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챗 GPT가 이전에 나온 인공지능 서비스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차별점을 굳이 꼽으라면 단연 성능이 아닐까 합니다. 원하는 답변을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거죠. 활용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활용 사례를 몇 가지 좀 짚어서 좀 예를 들어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논문 작성에 챗 GPT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논문에요? 네, 글자 수 요약, 제목 제안, 실험 결과의 논의, 연구 목차 작성, 향후 연구 아이디어 추천, 특정 주제에 대한 글 작성, 문법 교정, 번역 등 연구 설계부터 작성, 후작업까지 다양한 작업에 사용됩니다.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프로그래밍 작업, 간단한 코딩 작업 수행도 가능한데요. 코드를 짜는 것도 가능하고 오류를 찾거나 에러 코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존 번역기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정 후 문법적 오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콘텐츠 제작 영역을 보면 시나리오, 소설, 노래 가사, 제품 전단지, 광고 카피 등을 제작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정우태 기자도 그러면은 챗 GPT를 이용해서 기사 작성을 하는 건 아닌가요? 네, 저도 아무래도 매일 기사를 쓰다 보니 네. 간단한 기사 작성을 맡겨보기도 했는데요. 네. 몇 가지 다듬어야 할 점이 많긴 했지만 꽤 괜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키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보조로 사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네,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활용폭이 정말 넓은데 이 챗 GPT를 사용해서 만든 콘텐츠 저작권을 비롯한 각종 문제도 또 생기더라고요. 네, 물론 훌륭한 도구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날의 검처럼 표절, 대필 등 여러 문제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과제 작성 시 GPT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일부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에 생성한 결과물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AI 챗봇을 논문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관련 법안이 부재하다 보니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네요.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또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던 질문도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진보된 기술을 차단하는 것보다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악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AI 교육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네, 미래 세대는 AI를 활용하는 게 당연해질 테니까 여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로 평가됐지만 앞으로는 검색이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건데 반대로 AI가 발전하면서 여러 직업이 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의 직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대체가 불가능할 거라 여겼던 지식산업군 역시 AI 성능이 월등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19세기 초 기계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자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반면 새로운 기술이 신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전에 없던 다양한 직업군이 만들어질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의 IT 업계에서도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업이 꽤 있나요? 네, 아무래도 현재 주도권은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지만 지역 스타트업 중에서도 관련 기술을 활용해 눈길을 끄는 곳이 있는데요. 문서를 업로드하고 이를 분석한 뒤 질문에 답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다. 네. 제가 ALI의 에스크미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봤는데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서 주 최대 몇 시간 일하는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물어봤더니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간추려 답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야. 회계 보고서처럼 복잡한 문서에 핵심을 요약해달라는 요구도 단시간에 처리해줬습니다. 네. 정말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겠네요. 네. 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하겠어요? 네, 일선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수성구는 디지털 행정 전환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챗 GPT 등장과 행정 활용을 주제로 한 전 직원 교육을 최근 실시했습니다. 달서구도 최근 전 직원 대상 챗 GPT 관련 정보 공유와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있고 네. 북구청도 간부 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전세 사기 예방 등을 위한 치안 정책 홍보 수단으로 챗 GPT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도적 미래 치안 정책 과제 홍보를 추진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경찰은 인공지능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법 등 주제어 검색으로 텍스트를 수집하고 가상인간이 이를 읽어주는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또 경북도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AI 기반 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인공지능의 영향은 계속 확대될 건데 한국이 주도권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앞다퉈 GPT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결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현재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지만 향후 이용료를 크게 인상시켰을 때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종속성이 커지면 부작용은 불가피합니다.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는 향후 오픈 AI의 사업 방향에 회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10여 년 전에 생긴 모바일 앱 생태계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 생태계를 만든 특정 기업에 글로벌 앱 사업자가 종속되는 건데요. 두 회사가 만든 기준에 따라 앱을 개발해야 하고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술 경쟁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만드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 그러니까 챗 GPT가 정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도 이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도 증가하는 수요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와 챗 GPT 활용의 명암과 지역 산업계의 대응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39분 지났습니다.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야구 삼성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28일 하나전을 끝으로 삼성의 시범 경기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삼성은 지난주 방송 이후 주말 잠실 두산 원정에서 2승, 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2패를 하면서 총 10승 4패로 시범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10개 구단 가운데 시범 경기 14경기에서 10승을 거둔 팀은 삼성이 유일하지만 우천으로 한 경기가 취소돼 9승 1무 3패를 기록한 한화의 승률에서 밀려 삼성은 아쉽게 2위로 시범 경기를 마치게 되었네요. 2위였군요. 네,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4월 1일 라팍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전을 시작으로 2023년 정규 시즌이 개막합니다. 그렇군요. 자, 벌써 개막이라고 하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실감이 듭니다. 자, 그나저나 14경기에서 10승이라고 하니까 삼성 라이온즈의 시범 경기 기세가 정말 어마어마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전 패배 전까지 무려 8연승을 내달리는 파죽지세의 모습으로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야구 팬들의 시선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마치 10년 전 왕조 시절을 떠오르게 할 정도였습니다. 네, 왕조 시절이라니까 정말 오랜만에 듣지만 가슴이 벅차오르는 말인데요. 그때의 삼성과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은 감독님인데요. 당시 류중일 전 감독님께서는 1987년 데뷔 때부터 99년 은퇴하시기까지 삼성 유니폼만 입으신 원클럽맨이셨어요. 네. 이후 지도자 수업도 삼성에서 받으시면서 주루 코치, 수비 코치 등을 영입하신 후 감독 자리까지 올랐죠. 올 시즌 삼성을 이끌 박진만 감독은 비록 현대에서 프로 데뷔를 하셨지만 2005년부터 사자군단의 일원으로 2차례의 한국 시리즈 우승과 2번의 골든글러브 수상 등 굵직한 커리어를 쌓으셨어요. 네. 이후 현 SSG의 전신인 SK에 몸담으시기도 하셨지만 은퇴하신 후 다시 삼성으로 오셔서 수비 코치, 작전 코치, 2군 감독 등을 거치면서 착실히 지도자 수업을 받았고 그 뒤 사령탑에 오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듣고 보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비슷한 길을 걸은 두 감독인데 그러고 보니까 두 감독 모두 현역 시절 포지션도 같았죠? 그렇습니다. 감독님 모두 내야 수비에 꽂힌 유격수 출신이에요. 현역 시절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때문인지 두 분 모두 선수들에게 수비가 능숙하지 않으면 경기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실 정도로 수비를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비슷한데 류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이제 통합 우승을 이끌면서 왕조 시대를 열었는데 그럼 박 감독에게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144경기라는 장기 레이스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투타 밸런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의 경우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견고했던 1, 2, 3선발이 건재한 데다 신구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진 타선 역시 짜임새를 갖춰 어느 팀도 쉽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는 시범 경기의 결과로 보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투수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선발진부터 소개하면 이제 리그 최고의 원투펀치인 데이비드 뷰캐넌과 엘버트 수아레즈가 각각 1, 2선발을 맡고요. 3선발부터 5선발에는 삼성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한 정통파 에이스 원태인, 정교한 컨트롤을 앞세워 타자들을 공략하는 좌완 백정현, 네. 2차 1라운드 출신으로 최연소 선발 데뷔승 기록을 경신하면서 기대받은 적 있는 우한 양창섭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한 불펜으로는 지난 시즌 13홀드를 기록한 이승현, 1차 지명 출신 최충현, 묵직한 고위의 문용익 등이 있고요. 좌완에는 지난 시즌 팀 내 홀드 2위였던 이승현을 필두로 이상민, 이재익, 박세웅 등이 포진해 있습니다. 옆구리 잠수함 투수 역시 베테랑 우규민 선수와 김대호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여기에 설명이 필요 없는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가 든든하게 마무리를 책임져줄 예정입니다. 자, 듣기만 해도 정말 든든한 이름들인데 혹시 이 중에서 활약이 크게 이제 기대되는 선수 한 명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양창섭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박진만 감독님이 5선발 자리를 두고 베테랑 장필준, 좌완 허윤동, 고졸 신인 이호성 등 여러 투수들을 염두에 두셨거든요. 네. 이 중에서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부터 시범 경기까지 가장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준 양창섭 선수가 최종적으로 5선발로 낙점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아버지가 되고 처음으로 맞는 시즌이라 본인에게도 동기부여가 남다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올해 양창섭 선수에게 좀 기대가 되는데 이어서 야수들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우선 내야에는 거포 오제이를 시작으로 뛰어난 야구 센스를 바탕으로 꾸준히 기량이 상승 중인 김지찬, 박 감독의 현역 시절 등번호를 물려받은 1차 지명 유격수 이재현, 박진만의 남자 강한울, 득점권에서 가장 믿음직한 타자 이원석 등이 있고요. 외야로 눈을 돌리면 지난해 치열한 MVP 경쟁을 펼쳤던 호세 피렐라, 120억 타자 구자욱,
지난 시즌 신의 경쟁을 펼쳤던 김현준의 시범 경기에서 훌륭한 타격감을 보여준 이성규, 김태훈 선수도 있죠. 네. 강민호와 김태훈 두 베테랑이 버티고 있는 데다 제3포수 김재성까지 안방은 두말할 것도 없이 리그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네, 선수들 이름을 이제 호명할 때마다 얼굴이 이제 눈앞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야수들 중에서 키 플레이어는 누구라고 꼽으세요? 저는 이성규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주전 중견수이자 톱타자를 맡은 것으로 예상됐던 김현준이 오른손 655골 골절로 시즌 초반 결장이 불가피해지면서 중견수 대체자가 누가 될 것인지가 세간의 관심사였는데요. 네. 이성규 선수가 시범 경기 5홈런으로 공동 홈런왕에 오르면서 본인의 강점인 방망이는 물론 수비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수차례 보여주면서 중견수 자리를 꿰찬 느낌입니다. 네. 박진만 감독님도 이성규 선수의 개막전 선발 가능성을 99%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프로야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의 활약을 정말 기대해 보겠고요. 프로농구 소식 이어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끝으로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네, 지난 29일 전주 KCC전을 끝으로 올해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농구단의 대구에서의 두 번째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6연패 중이던 가스공사는 이날 75대 57로 승리하면서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연패를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올 시즌 18승 36패로 9위를 차지하며 아쉽게도 봄농구인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9위라니까 아쉬운데요. 가스공사는 시즌 시작 전에는 우승 후보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우선 시즌 개막을 앞두고 유도원 감독이 이끄는 가스공사는 지난 시즌 6강 플레이오프 행을 견인했던 두경민, 김낙현, 니콜슨, 두나콜 트리오가 해체되면서 오래를 샀습니다. 이에 가스공사는 우슈온도에, 머피 할로웨이, 아시아 쿼터, 샘 조세프 벨랑게 등 준수한 외국인 선수단을 꾸린 데 이어 이원대, 우동현, 박지훈 등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준척 자원들을 FA로 영입하면서 축구 선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힘썼죠. 네. 여기에 지난 시즌 토종 선수 평균 득점 1위 이대성을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등 전력 보강에 열을 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1년을 통째로 쉬었던 정규근까지 복귀하면서 가스공사는 일약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습니다.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9위를 할 거라고 예상이 안 되는데요. 시즌 개막 후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과는 다른 양상이 이어졌어요. 기대를 안고 영입된 이대성은 시즌 초반 팀에 녹아들지 못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정효근은 후유증 탓인지 기복 있는 모습으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군요. 네, 또한 벨랑겔은 다른 팀 아시아 쿼터 선수들에 비해 아쉬운 활약을 펼쳤으며 1옵션으로 영입된 은도에는 부진한 끝에 시즌 도중 방출되면서 대본 스카스로 교체되기까지 했죠. 여기에 주축 선수들이 번갈아가면서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하는 바람에 100% 전력이 가동된 경기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주축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동안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선수들의 체력 문제까지 두드러졌습니다. 이 탓에 올 시즌 가스공사는 9개 구단 가운데 서울 삼성, 고양 캐롯, 전주 KCC 등 3팀을 제외한 나머지 6팀에는 열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창원 LG와 울산 현대모비스에는 전패를 기록하면서 KBL 최초 한 시즌 2팀 상대 전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작성하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팬들의 실망도 컸겠지만 누구보다 감독의 마음이 쓰릴 것 같습니다. 네, 유도훈 감독은 이제 유재학, 전창진, 김진 감독에 이어 KBL에서 4번째로 통산 400승 이상을 올린 국내 리그를 대표하는 감독들 중 한 분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올 시즌 성적은 정식 감독 부임 후 유일하게 최하위를 차지했던 이제 인천 전자랜드 시절 2015-2016 시즌 버금갈 정도로 부진했는데요. 네. 가스공사 창단과 동시에 3년 계약을 맺으며 초대 감독으로 부임한 유 감독은 아쉬운 모습으로 계약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은 이제 축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승부조작 가담자들을 특별 사면한 일로 좀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 있는데요. 대상자 중에는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당시 선수 48명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축구협회의 입장은 뭔가요? 축구협회에 따르면 축구계 대통합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은 축구인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계속 있어 왔기에 축구계 대통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면에는 오랜 시간 징계로 자숙하면서 충분히 반성이 이루어진 징계 대상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개 기회를 준다는데 논란이 되는 점이 뭔가요?
해당 사건은 K리그의 근간에 뒤흔들며 리그의 존폐기까지 초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축구 팬들은 리그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계를 망칠 뻔했던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데 있어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축구협회의 모습에 분노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기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발표 시점도 지난 우루과이와의 친선 경기 1시간 전후에 의아함을 자아냈는데요. 온 축구 팬들의 관심이 우루과이전에 쏠려 있을 때 기습적으로 발표해 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당시에 그 대구 선수들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대구 선수들 가운데서 일부 가담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구 선수들 중 7명이 혐의를 받았고 이 중 온병훈 선수만이 무혐의 처리를 받았습니다. 네. 나머지 선수들은 죄질에 따라 달리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 중 조영익 선수는 징계 기간이 종료된 후 대구로 복귀해 플레이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대구의 과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석준 기자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그 당시에는 이제 팬으로서 경기장을 많이 찾곤 했는데요. 제가 응원하던 팀의 선수들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뒤 가담자가 구단에 복귀했을 때에는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화가 나서 한동안 경기장의 발길을 끊기도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각본 없는 드라마인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든 이 범죄자들에게 선처는 없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은 지금도 그때도 변함이 없습니다. 네. 많은 축구 팬들의 생각 또한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축구 소식까지 오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종합해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스포츠 대구신문의 석지윤 기자였습니다. 정보 클립.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유아들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2살 미만의 아동에게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혼자 시청하게 하면 사회성 발달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긴 시간 미디어에 노출되면 부모와 소통하고 창의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영유아로부터 미디어는 멀리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보호자가 함께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팔공산 순환도로는 벚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올해는 코로나로 그동안 못했던 벚꽃놀이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듯한데요. 대구시는 교통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3월에서 11월의 휴일에는 802번과 803번 노선을 추가 운행할 예정이고요.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급행 1번 버스를 2대 더 운영합니다. 배차 시간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노선 안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시내버스로 803의 벚꽃을 마음껏 즐기세요.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한 대회를 위해 주요 도심지의 교통이 통제될 예정인데요. 돌아오는 일요일 오전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신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2023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교통 통제 관련 정보를 사전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전문 봉사자 양성 교육이 실시됩니다. 대구 치매센터는 이번 주에 자원봉사자 10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교육을 이수한 전문 봉사자는 치매 환자 일상생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와 1:1 매칭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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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만났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오늘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이 나란히 재개장합니다. 두 야시장 모두 처음 개장할 당시에 방문객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관광지로도 급부상했는데요. 코로나19 터널을 지나면서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차별화된 분위기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문야시장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관광지 콘셉트고요. 칠성야시장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레트로 감성으로 방문객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재개장하는 지역 야시장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